선배님들, 오늘은 아주 무겁고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총소리가 멎은 뒤에야 진짜 무서운 것이 시작된다는 것. 역사는 이미 한번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정밀 타격하면서 중동의 밤하늘이 불타오른 그 순간부터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이미 거대한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전쟁은 저 먼 나라 이야기다. 총탈이 여기까지 날아오는 것도 아닌데 내 생활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지금부터 딱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동에서 전쟁이 끝난 뒤 유가, 금값, 환율, 주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실제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둘째, 그 흐름이 한국 경제에 어떻게 상처를 냈는지 1973년 5.1 쇼크 당시 한국의 현실을 짚어드립니다. 셋째, 지금 이 시점에 선배님들의 자산이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넷째,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실전 행동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 그건 절반만 맞습니다. 포성이 사라진 뒤에 시장에 남아있는 공포와 불안이 실물 경제를 뒤흔드는 시간이 오히려 더 길고 더 깊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항상 준비되지 않은 평범한 가정의 지갑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역사의 증거를 하나씩 꺼내 보여드리겠습니다. 1973년 10월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제4차 중동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욤키푸르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전쟁 자체는 불과 3주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한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게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유가는 단 3달 만에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뛰었습니다. 4배가 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리터당 1,600원 하던 휘발유가 갑자기 6,400원이 된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배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가가 오른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용히 움직인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금값입니다.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달러 35개를 내면 금 1온스를 바꿔줬는데 그 약속을 폐기한 겁니다. 이것이 이른바 닉슨 쇼크입니다. 달러가 더 이상 금으로 보증되지 않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 직후부터 금값은 조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중동전쟁이 터지자 금값은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말 온스당 약 65달러였던 금값은 1974년 말에 18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2년 만에 3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오른 겁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금값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확산되면서 더 올랐습니다. 주식은 어땠을까요? 미국 다우존스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1973년 1월 최고점을 찍은 뒤 1974년 말까지 약 45%가 빠졌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빠진 것이 아니라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1년 넘게 하락했습니다. 주식은 전쟁보다 그 이유를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는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석유는 여전히 달러로만 거래됐습니다. 기름을 사려면 달러가 있어야 했고 달러 수요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필사적으로 구하는 구조 자체는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달러는 살아남았습니다. 달러를 갖고 있던 사람과 원화만 갖고 있던 사람의 차이가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973년 중동전쟁 이후 유가는 4배, 금값은 3배 가까이 올랐고 주식은 1년 넘게 절반 가까이 빠졌으며 달러는 결국 생존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남긴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일 쇼크가 당시 한국에는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요?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3년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였습니다. 그런데 오일 쇼크가 밀려온 1974년 물가 상승률이 단숨에 24.3%로 뛰어올랐습니다. 1년 만에 물건값이 평균 4분의 1이 오른 겁니다. 쌀 한 가마니, 연탄 한 장, 버스 요금,
세탁소 값, 모든 것이 그해 한꺼번에 올랐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가 폭발한 것입니다. 당시 월급쟁이 가정이 느낀 충격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1975년에도 물가 상승률은 25.3%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인플레이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물가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공급망이 무너지고 에너지 비용이 올라간 충격은 23년에 걸쳐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가게를 짓눌렀습니다. 당시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생산도, 운송도, 공장 가동도 모두 수입 에너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몇 배 더 크게 맞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가정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빚이 없거나 적었고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었으며 달러나 금으로 자산 일부를 분산해 둔 가정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원화 현금만 쌓아둔 가정은 그 돈의 실질 가치가 매년 4분의 1씩 녹아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 말씀 드립니다. 오일 쇼크가 오면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 주식이나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바로 투자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 서두르면 오히려 더 크게 다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돈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역사적 패턴이 2026년 지금의 이란 전쟁 이후 한국 경제에 어떻게 반복될지 그리고 선배님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미국-이란 전쟁 이후 한국 경제에 예상되는 흐름을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가입니다. 전 세계 석유 수출의 약 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해지면 유조선 해상 보험료가 급등합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유조선 보험료는 평시의 10배 이상으로 치솟는 패턴이 반복돼 왔습니다. 유가 자체도 오르지만 수송 비용이 따로 올라서 한국에 들어오는 기름값은 더 비싸집니다. 이것이 동네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보통 24주면 충분합니다. 둘째, 물가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화물차 운송비가 오릅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슈퍼마켓의 두부, 쌀, 과일, 채소값이 모두 올라갑니다. 난방비도 올라갑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선배님들의 한 달 생활비가 눈에 보이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973년처럼 24%까지 오르지 않더라도 510%의 물가 상승만으로도 고정소득으로 사시는 시니어 가정의 생활은 눈에 띄게 팍팍해집니다. 셋째, 환율입니다. 비싼 기름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가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갑니다. 원달러 환율이 1,700원, 2,000원을 향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외여행을 가실 계획이 있다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수입 물가가 더 올라 생활비가 추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원화 자산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연금 수령액이 줄지 않아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넷째, 주식입니다. 유가 급등기에 한국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흔들립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들고 먼저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에너지 관련 기업, 정유 기업, 방산 기업 일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개별 종목 이야기이므로 확인 없이 추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섯째, 금값입니다. 1973년의 패턴이 반복된다면 전쟁 이후에도 금값은 쉽게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이 끝나도 인플레이션이 남아있는 한 금은 인플레이션을 피하려는 수요가 계속 받쳐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투자 기회가 생겼다며 특정금 상품, 달러 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문자나 전화를 받으신다면 반드시 의심하십시오. 서두르게 만들면 의심합니다. 공식 금융기관이 아닌 경로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은 금융감독 원천 332 또는 은행 창구에서만 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선배님들이 실제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생활비 3개월치를 현금성 자산으로 분리해 두십시오. 인플레이션이 오고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분들은
당장 생활비가 없어 불리한 조건에도 뭔가를 팔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급할 때 팔면 항상 손해입니다. 3개월치 생활비를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통장이나 단기 정기예금으로 따로 떼어두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방어입니다. 오늘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내 통장 잔액을 확인하시고 생활비 3개월치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전략, 달러나 외화 예금의 자산 일부를 분산해 두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십시오. 달러는 1973년에도 2008년 금융위기에도 코로나 충격에도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기름이 달러로 거래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단기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체 자산의 1020% 수준에서 은행 창구에서 외화 정기예금 또는 달러 MMF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보험에 가깝습니다. 오늘 주거래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외화 예금 상품을 문의해 보십시오. 세 번째 전략, 금에 대해 한 번은 진지하게 알아보십시오. 금을 사는 방법은 실물금 말고도 3가지가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금 통장, 증권사의 금 ETF,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 시장입니다. 금 통장은 은행 앱에서 개설이 가능하고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매매 차익 배당 소득세가 수수료가 있으므로 가입 전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전체 자산의 510% 이내에서 분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은 단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시기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도구입니다. 네 번째 전략, 빚을 줄이는 것이 지금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확인하십시오. 변동금리라면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은행과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상환 여력이 있다면 이자 부담이 큰 대출부터 줄여가는 것이 어떤 금 투자보다 확실한 수익입니다. 오늘 내 대출 명세서를 꺼내 금리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지금까지 4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생활비 3개월 현금 분리, 달러 자산 1020% 분산, 금 자산 510% 검토, 그리고 빚 금리 조건 점검. 이 4가지입니다. 이제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실수를 미리 아시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최 선생님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주변의 권유를 듣고 원유 ETF를 급하게 매수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기름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면서 유가가 오히려 하락했고 최 선생님은 원금의 30%를 잃으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전문가도 단기간에 정확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서두르면 반드시 다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여사님은 2020년 코로나 충격 때 환율이 1280원까지 오르자 이제 더 오르면 손해라며 갖고 있던 달러 예금을 전부 원화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서 당장 해외여행에 필요한 달러를 훨씬 비싸게 다시 사야 했고 자산 가치도 원화 기준으로만 보느라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것을 미처 못 보셨습니다. 단기 환율 예측은 전문가도 틀립니다. 달러 자산은 단기 차익 목적이 아니라 장기 분산 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반면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4세 박 선생님은 2019년부터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금 통장에 적립해 오셨습니다. 코로나 때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금값이 오르면서 전체 자산의 안정성이 유지됐습니다. 박 선생님이 특별한 투자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전체의 10% 이내 단기로 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원칙이 자산을 지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딱 3가지로 압축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73년 중동전쟁 이후 유가 4배, 물가 24%, 금값 3배의 충격이 한국 가정을 2년 이상 짓눌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충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산은 지금 당장 정비해야 합니다. 생활비 3개월 현금 분리, 달러 분산, 금 소액 검토, 빚 금리 조건 점검.
이 네 가지부터 시작하십시오. 서두르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투자 기회를 권유하는 연락은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서두르게 만들면 의심합니다.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습니다. 공식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감독원 1332으로만 확인하십시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만 드립니다. 1973년 오일 쇼크를 가장 크게 맞은 분들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당장 하실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을 꺼내 생활비 3개월치가 따로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거래 은행에 외화예금 상품이 있는지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내 대출 이자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확인하십시오. 금 통장 또는 금 ETF를 은행 앱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 현재 예상 수령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오늘 영상을 자녀 또는 가까운 가족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장바구니를 들기 전에 오늘 영상에서 드린 체크리스트를 10분만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드리는 면책 고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부 공공기관 및 공개된 역사적 경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부 투자 판단과 자산 운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공인금융 전문가 또는 공식 금융기관과 상담 후 결정하십시오. 최종 확인은 항상 해당 기관, 콜센터,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하십시오. 선배님들의 소중한 자산과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장수백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